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심리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평을 한번 해보자면 문제 난이도는 평이했다. 여기서 이제 평이했다라는 것은 쉬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이 스포츠 심리학 자체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중간 이상, 중상 정도인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쉬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쉬운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수준에서 나온 문제가 조금 많아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심리학의 주된 연구의 동향과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비교적 쉬운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건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나 또는 하위 분야 이런 내용 구분 문제가 나오고요. 어렵지 않게 나오는다. 않는 것은 이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말 3개랑 이제 틀린 말 하나를 보통 만들거든요. 올해는 이제 3번 생리학적 향상성에 관한 연구가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는 아니죠. 요거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다른 애 보통 나올 때 보면은 스포츠 윤리나 뭐 교육학 사회학 이렇게 요런 내용이 갑자기 하나씩 넣어서 오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꼭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대시와 라이언이 제시한 자기결정 이론에서 외적 동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이죠. 내용적인 부분은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는 많이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론 강의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론 강의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자기결정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이제 왜 하는가라고 하는 이 동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에드워드 대시가 유명한 학자인데, 에드워드 대시는 처음에는 인간에게는 유능성,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율성,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건이 되면은 그 동기가 생기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리차드 라이언이라고 학자랑 이렇게 이제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해서 요거와 더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타인과의 관계성이 뭔가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이 운동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기결정선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는 동기가 아예 없는 동기에서 외적 동기,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그 의무감 때문에 또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스스로 동기화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예시는 한번 보시면 되고 외적 동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쉽죠. 벌써 이제 무동기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외적 동기였고요. 만일에 여기 내적 동기가 있었으면은 그것도 답으로 될 수 있었겠죠. 정답은 1번 무동기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체육관에서 관중의 함성과 응원 소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작전 타임에서 코치와 선수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이 어떠한 효과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 감각 지각 단계의 칵테일 파티 현상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였네요. 자, 여러 감각 정보 중에 응원 소리나 함성 이렇게 시끄러운 정보 중에서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의 정보 뭐죠? 코치의 어떤 지도 활동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답 4번이었고요. 스트룹 효과는 뭐냐면 스트룹 효과도 중요해요. 이제 어떠한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정보는 그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초록이라고 있지만 이 색깔은 빨강이죠. 그러면 인지적으로는 초록색이라는 조건이 들어오지만 정보가 들어오지만 이 시각적으로는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조건이 맞지 않죠. 이렇게 여러 감각이 들어올 때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반응 선택의 간섭, 그러니까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스트롭 효과가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자, 멀리서 이제 공이 하나 날라오는데 이렇게 생긴 농구공 같은 것이 날라옵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사실 볼링공이에요.
볼링공.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볼링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생김새가 농구공이에요. 그럼 이 공을 받을 때 가볍게 받아야 되나? 무겁게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무게 정보랑 이런 시각적 정보가 다를 때, 그럴 때 이제 스트롭 효과 반응에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자, 지각 협소화는 어떤 흥분 상황이나 각성 상황이 될 때 지각이 협소화되는 것,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는 것을 지각 협소화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는 그냥 보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4번 칵테일 파티 효과. 중요하니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알고 가시고요. 또 나오면은 이 스트롭 효과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잘 보고 가시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표는 젠타일의 2차원적 운동 기술 분류이다. 야구 유격수가 이거 잘 체크해야겠네요. 야구 유격수가 타구된 공을 잡아서 1루로 송구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이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 운동 기술 분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1차원적 운동 기술 분류. 그래서 뭐 폐쇄 기능인가 개방 기능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다면 올해는 2차원적 운동 기술 분류 안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근데 다만 이 표는 그 해당 이론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자, 제가 올해 교재에는 이 내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 안에 이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거를 다 이제 추가하다 보면 공부하실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가볍게 보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자, 우리의 운동 기술은 크게 이 환경적인 요소와 나의 이런 신체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일단 환경적인 요소는 이 환경이 안 변하는 것, 요것을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하고요. 환경이 변하는 것, 요것을 비안정적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도 환경이 변하면은 이 동작 시도간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고요. 동작 시도간에도 환경이 안 변하면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체 이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신체 이동이 있으면 그때 내가 어떤 물체를 조작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야구 유격수가 타구된 공을 잡아서 1루로 송구하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일단 신체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공을 던지면 뒤에서 앞으로 신체 이동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체를 조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구된 공을 잡아서 송구를 하기 때문에 물체의 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벌써 4번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다 외우고 가시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뭐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제자리에서 균형 잡기. 제자리에서 균형 잡기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갈수록 좀 더 복잡한 운동이 되겠죠. 대부분의 스포츠 동작은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뉴웰이 제시한 움직임 제한 요소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자,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는데 다소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는지, 또는 이제 운동학습 제어가 다소 어렵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운동학습 제어, 운동 동작을 어떻게 이제 학습, 배우고 제어,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정보 처리 이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역에 공을 던져서 맞춰요. 그러면 이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우리 뇌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요걸 이제 꺼내서 그 동작을 실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이것을 비판을 해요.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컴퓨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 동작을 하는 환경과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 그 유기체, 그리고 그 필요한 그 동작, 그 세 가지가 서로 무한히 상호작용하다가 알아서 적절한 운동을 생성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뉴웰은.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자, 움직임 제한 요소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자, 움직임 제한 요소는 세 가지예요. 환경, 유기체, 과제. 자, 환경, 유기체, 과제. 요 세 가지 중에 아닌 것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운동 능력이 움직임을 제한한다. 운동 능력이 낮고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기체적인 요소겠죠. 요거는 이제 유기체. 일단 유기체 써놓을게요. 인지, 동기, 정서 상태. 어떠한 그 마음 상태가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것도 이제 유기체가 되겠죠.
자, 신장 몸무게 근육 형태가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것도 유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과제 목표와 특성, 규칙, 장비가 움직임을 제한한다. 이거는 유기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과제가 되겠죠. 과제 요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쉬운 문제였죠. 자,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 설명 더 자세히 들으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겟셀과 에임스의 운동 발달의 원리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조금 다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 보기에서 내용을 다 줬어요. 보기에서 내용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맞춰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인 만큼 좀 친절하게 문제를 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놀드 게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아동 발달 이런 거 학자고요. 이 운동 발달의 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다소 오래되긴 했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발달을 할 때 일단은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을 한다.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머리꼬리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두미 원리라고 부르고요. 자, 운동 발달은 어떤 일련의 방향성을 갖는데 일단은 우리 몸은 이제 중앙 말초, 이제 중요한 뇌와 척수, 이렇게 중앙부터 이 말초 부분, 상지, 하지, 이제 팔다리죠. 팔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을 한다. 이게 중앙 말초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친절히 다 말씀해 주셨네요. 운동협응에는 발달 순서가 있더라. 양측, 상지 또는 하지, 요거는 이제 팔이고 이거 다리예요. 양측이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동측, 다 읽어보시면 돼요. 교차, 상하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아, 그렇구나. 양측, 동측, 교차는 운동협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구나. 양측, 동측, 교차 운동협응의 원리가 있구나. 자, 운동기술의 습득 과정에서 몸통이나 어깨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고, 이런 거 이제 대근육이라고 하고요. 팔, 손목, 손 그리고 손가락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다. 이거 소근육. 그래서 대근육부터 소근육 순으로 발달을 한다. 이렇게 이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머리에서 발 방향, 이 머리꼬리 원리 맞고요. 중앙 말초 원리도 맞습니다. 양측, 동측, 교차, 운동, 협응의 원리. 자, 개체 발생적 발달 원리가 틀렸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게 왜 나왔는지 저도 헷갈리긴 했는데 요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통 발생과 개체 발생을 구분할 수 있는가?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체 발생적인 특징을 보이긴 하는데 이 문제 내신 분은 요거를 구분할 줄 아는가를 이제 문제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개통 발생적인 특징과 개체 발생적인 특징을 우리는 갖고 있다. 개통 발생은 어떤 생물의 물이나 종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원리를 의미를 하고요. 개체 발생적 특징은 어떤 생물이 성장을 할 때 개인적이고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개체 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특징은 우리 인간들의 전체적인 특징이죠.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뭐 눈 뜨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면서 기기 시작하고 긴 다음에 서고 선 다음에 이제 달릴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요것처럼 이런 것들은 개체 발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공통적인 특징, 개통 발생이다라고 문제를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은 개체 발생적 발달 원리이다.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스포츠를 통한 인성 발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맞추라고 주셨던 문제. 옳지 않은 것. 격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도록 격려를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1, 2,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목표의 유형은 문제였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목표 설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은 시합에서 이기는 것과 같이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결과, 내가 잘해도 질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결과의 목표를 두는 것, 이것을 이제 결과 목표 또는 성과 목표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보다 더 잘하고자 이것의 목표를 두는 것을 수행 목표 또는 과정 목표라고 부릅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자, 보기 한번 보시면 운동기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행동에 중점을 둔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벌써 이 수행 목표, 과정 목표가 나왔죠. 일단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인지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운동 수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목표이고요. 달성의 기준점이 자신의 과거 기록이 된다. 요거는 이제 수행 목표, 과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스미스와 스몰이 개발한 유소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 CET. 요게 이제 요 훈련 프로그램이네요. 요것의 핵심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이론서에서도 굉장히 이제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라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찍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찍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사지선다다. 그래서 한 문제당 정답 확률이 25%나 되기 때문에 꼭 요 문항 분포 확실한 답을 찍어두고 가는 요 습관을 들이시고 마지막에 찍으실 때 이 문항이 가장 적은 것 요것을 위주로 찍으시면은 확률이 올라갑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었고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요것은 요런 교수들이 개발한 인지 행동 기반 스포츠 지도자, 그러니까 코치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 뭐냐면 이런 핵심 원칙을 지켰을 때 팀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원칙은 뭐냐면 이 학습자의 발달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그런 교수 학습을 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거죠. 질책보다는 칭찬을 하는 긍정적인 접근, 그리고 계속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 과정에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결과들을 선수 스스로 관찰할 수 있게 하면은 팀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면서 칭찬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과정에 반영해야 코치는 그걸 좋다. 요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 한번 알고 가시고요. 정답은 요 관찰 지원 모델 운동 도식 요거였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균형 유지와 사지 협응 및 자세 제어의 주된 역할을 하는 뇌 구조는 자, 이 운동 제어에서 신경 생리적인 그런 기초 내용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주로 생리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뇌 구조에서 이런 평형 그런 균형 잡고 운동 자세나 이런 수위적 운동에 관여하는 그런 뇌는 소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소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골프 퍼팅 과제를 100회 연습한 뒤에 24시간 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검사는 자, 이건 쉬웠죠. 이거는 파지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 수행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그런 검사에는 크게 이제 파지 검사랑 전이 검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파지 검사에서는 절대 파지 점수, 상대 파지 점수 이렇게 어렵게 좀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파지 검사가 무엇인가 정도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이 검사까지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이 검사는 뭐냐면 어떤 과제를 했을 때 그게 다른 과제. 자, 이 파지 검사는 동일 과제죠. 동일 과제를 다시 했을 때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라면 전이 검사는 다른 과제가 어떤 특정 과제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과제 내 검사와 과제 간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론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불변 특성의 개념은 자, 운동학습 제어에서 정보 처리 이론, 그 중에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학습 제어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 특징 위주로 이것에는 불변하는 요소와 가변하는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배구 오버헤드 동작 같아요. 오버헤드 서브 동작. 그때 이 A라고 하는 움직임과 B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 이 두 개의 움직임은 이 두 동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A 동작은 500ms가 걸렸고 B 움직임 동작은 900ms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4개의 하위 움직임 구간, 뭐, 이렇게 팔을 들고, 팔꿈치가 나가고, 팔을 쭉 펴고, 팔로우스루 하는 요 구간을 시간적 구조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네요. 단, A와 B 움직임은 모두 동일인이 수행했고, 하위 움직임 구성도 4개로 동일하다.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곳에 서브를 넣으세요라고 이제 정보 처리 이제 요구를 받았으면, 기존의 폐쇄회로라고 하는데 이것에서는 이 동작이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동작이 바뀌는데 이것을 이 프로그램이 뇌에 다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동작이 다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팔을 뻗어서 앞으로 스윙하는 큼직한 동작, 요거 이제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다. 다만 요것에서는 변하지 않는 요소와 변하는 요소가 있고 이 운동 동작을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요소를 조절해서 운동 동작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래 하위 움직임의 구성은 동일했다.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는 이제 요소의 순서는 동일했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불변 특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 힘을 근육별로 배분하는 정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상이었습니다. 시상. 근속축의 시간적 구조. 이게 이제 상대적 타이밍이거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전체 동작 시간,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500ms와 900ms 동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힘은 보이진 않았지만 변할 수 있고 이런 근육도 변할 수가 있다. 이러고 특징 잘 알고 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론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상대적 타이밍 또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구쓰리가 제시한 운동기술 학습으로 인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이제 다소 조금 지엽적인 문제였다. 자, 운동기술을 학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구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를 보면은,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최대의 확실성,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것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운동 기술을 학습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슨은 속도나 정확성, 폼, 적응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운동 기술을 학습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최대의 확실성으로 운동과제를 수행한다. 맞고요. 최소의 인지적 노력으로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맞지만 구수리가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자, 최소의 움직임 시간으로 맞고요. 최소의 에너지 소비도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 2번.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보기에 제시된 공격성에 관한 설명과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공격성 이론은 비교적 출제가 잘 안 됐는데 올해 이제 출제가 처음 됐네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격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것이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스포츠는 어떤 일종의 밸브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공격성이 나오는. 자, 두 번째, 좌절 공격 가설.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좌절되었을 때 그 경험이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좌절했을 때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행동을 하는데 공격 행동을 성공을 하면은 다시 이제 감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실패를 하면 더 큰 좌절이 되고 더 큰 공격 욕구를 가져온다. 자, 수정된 공격 가서 이것도 볼게요. 꼭 이 좌절만이 공격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좌절은 공격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다만 가장 영향이 큰 편이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사회학습 이론과 단서 촉발 이론도 보겠습니다. 공격 행위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관찰하고 강화하면서 학습한 것. 이런 것도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죠. 공격 행위를 했을 때 벌을 받지 않고 강화되었다면 이것이 따로 이제 또 학습이 되어서 공격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서 촉발 이론. 자, 공격 행위는 내적 욕구, 어떤 분노와 상황적 단서, 그런 학습의 결과에 의해 일어난다는 이론이고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분노한 상태에서 상황이 되면은 일어난다. 내가 분노를 했는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고, 상황이 일어나도 분노한 상태가 아니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볍게 알고 왼쪽 보시면, 자, 환경에서 관찰과 강화로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존재한다. 본능이고요. 좌절이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이건 좌절 공격 가설이 되겠고요. 무조건 유발하진 않고 어떤 외부적 단서가 있을 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보기에서 하터의 유능성 동기 이론 모형. 이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스포츠 자신감에서 이 유능성 동기 이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간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어떤 스포츠 수행 시도를 일으킨다. 이때 성공을 하면은 유능감이 올라가고 이 잘하려는 마음이 또 올라가니까 더 하려고 하고 더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유능감이 낮아진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줄어들고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숙달이 유발이 되고 실패를 하면 중도 포기를 유발하게 된다. 요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면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단일 차원의 구성 개념은 아니고요.
자, 여러 차원의 구성 개념이죠. 실패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여 동기를 낮추고 포기하게 한다. 요렇게. 자, 맞고. 성공 경험은 긍정적 정서와 동기를 높이고 속달을 경험하게 한다. 맞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이 있다는 확신의 정도나 신념으로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상태 스포츠 자신감으로 구분한다. 요거는 동기 이론이 아니라 요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주로 요게 출제가 됐고 요게 이제 보기로 한번 나왔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 요게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드리면 자, 요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그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 스포츠에서의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포츠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요게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감, 그리고 성취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론 강에서 한번 보시고요. 아, 요런 게 있구나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번스타인은 움직임의 효율적 제어를 위해 중추신경계가 자유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조절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자, 번스타인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체의 역학적 특징과 신체에 작용하는 내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성된다.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뭔가 이제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다른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더라. 어떤 맥락의 조건이 변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어떤 다른 명령을 보냈는데 같은 움직임이 나오더라. 이거를 어떻게 정보 처리 이론에서 설명을 할 거냐. 나는 이렇게 신체 역학적인 특징과 어떤 내 외적인 힘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번스타인은 강조를 하고요. 자, 한번 보시면 요 내용은 이제 공동작용, 시너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배구, 오버헤드 서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팔을 스윙을 한다. 이때 이제 어깨나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자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어깨, 팔꿈치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공동작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 상황, 안정적인 협응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협응 구조. 자, 상변이는 뭐냐면 이 안정적인 협응 구조에 뭔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응 구조가 불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제 상이 변하는 상태, 이거 상변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 이런 수치값이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때 상변이가 딱 일어나기 지점, 새로운 어떤 그런 안정 상태, 협응 상태가 일어나기 지점에 이게 크게 요동치다가 다시 안정 상태를 가져갑니다. 요때 요거를 임계 요동이라고 하고요. 속도 정확성 상쇄 현상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고 이론 강에서 보시고요. 정답은 1번 공동작용이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그래프 해석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면은 사격 점수가 나오네요. 얼마나 점수가 높은가. 자, 사전에 이제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비슷비슷한데 요 하얀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검은 동그라미가 있더라. 자, 첫 번째부터 하얀 동그라미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는 한 중간 2등이었네요. 근데 쭉 하면서 꽤 높은 수준까지 그래서 올라갔더라. 그 다음에 파지 검사를 했는데 파지 검사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학습이 끝나고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꽤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 아, 그럼 뭔가 좋구나. 좋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자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을 때 자, 처음에는 사전에는 되게 못했는데 시작했을 때도 못했어요. 근데 쭉 올라가서 잘했네요. 일단은 잘했고 파지 검사에서도 많이 까먹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 이것도 괜찮구나. 일단은 구체적인 목표가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지도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목표가 설정됐을 때 사전에서는 이렇게 했고 처음 시도에서는 잘했는데 들쭉날쭉이네요. 들쭉날쭉이다가 파지 검사에서 조금 뭐 거의 유의미한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네 라고 하고 이제 밑에를 보시는 거야. 자, 목표 설정이 운동과 수행의 학습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하면 효과적이네요. 일단 맞고. 자, 학습자에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여기서 뭐 이런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원래는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좀 좋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좀 좋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집단에서
높은 학습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전념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운동의 수행과 학습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 리을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 잘 보고 천천히 푸시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8번으로 가서 자,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피드백 유형은 피드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피드백은 어떤 운동 동작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을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 제공, 안내 이것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있다. 일단은 크게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거는 무조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피드백이라고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것, 이것을 이제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피드백은 반대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 외재적 피드백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정보와 양적인 정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질적인 정보를 수행 지식이라고 하고요. 이 양적인 정보를 결과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높이뛰기 도약 스텝 기술을 연습하게 한 후에 지도자는 학습자의 정확한 도약 기술 습득을 위해 각발의 스텝 번호를 바닥에 표시해 주었다. 아, 높이뛰기를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발을 디더라 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지도자가 준 거죠. 일단 내재적 피드백은 아니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보면 자, 1번 내적 피드백은 아니죠. 지도자가 준 거니까. 자, 2번 부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뭐냐면 긍정 피드백과 조금 다른 거예요. 양성 피드백과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을 올려주고자 하는 거를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어떤 나쁜 행동,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게 이제 부적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부적 피드백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세 번째. 보강 피드백. 아, 외부에서 보강적으로 피드백. 지도자가 어떤 정보를 주었구나. 보강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4번 부족한 피드백은 아니고요. 정답은 3번 보강 피드백이다. 아, 요 정도로 쉽게 좀 나왔고 어렵게 나오면 요 수행 지식, 결과 지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 강의에서 잘 알고 가시고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보기는 칙센트 미아이가 주장한 몰입의 개념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개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칙센트 미아이는 이제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몰입 이론이 굉장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제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몰입이란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몰두하셨을 때, 완전 내 정신을 온전히 쏟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기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인간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과제가 적당한 난이도,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난이도와 나의 능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수준, 그 딱 중간 수준에서 몰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는 4채널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는 이 요소를 늘려서 8채널로 했는데 이번에는 4채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과제가 너무 쉽고 나도 능력이 너무 낮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 무관심이다. 자, 과제가 조금 어려운데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하기가 불안하겠죠. 이거 이제 불안이라고 하고요. 내 능력에 비해 과제가 너무 쉬워요. 이럴 때는 지루함을 느끼고 내 능력도 좋고 과제도 적당할 때 이 몰입을 느낀다. 요거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과 니은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운동 수행에 완벽히 집중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4채널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도전과 기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높고 낮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기억과 니은 보기는 일단 다 맞는 걸로 보고 일단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구성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자, 일단은 기술 도전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기억이 기술, 니은이 도전일 때 자, 니은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자, 오른쪽에서 보면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만나는 부분은 불안이네요. 불안을 느낀다. 다시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똑같네요.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지루함을 느낀다. 그랬을 때 이제 1번과 3번 중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완을 느낀다. 이거 맞고요. 각성을 느끼진 않습니다. 각성을 느끼진 않고 불안은 지루함과 다른 감정이죠.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맞고 문제가 좀 이상한데 바꿔서도 한번 볼게요. 바꿔서 자, 앞에가 이제 도전이고 뒤에가 기술이라고 했을 때
기술이 높고 도전이 낮으면, 기술이 높고 도전이 낮으면 무관심이 되고, 기술이 낮고 도전이 높으면, 기술이 낮고 도전이 높으면 불안이 된다. 그러면 2번, 4번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관심과 불안이 나와야 되네요. 무관심과 불안이 나오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1번이 확실한 답이 되겠습니다. 문항 구성이 조금 헷갈리게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20번으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습자에게 귀인 재훈련을 위한 적절한 전략은, 자,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 나왔네요. 귀인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이제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습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 이제 능력인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이제 비하하고 낮게 보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했을 시에 좋은 귀인, 요곳으로 이제 귀인을 재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적이면서 스스로 할 수 있고, 불안정,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실패했어도 나중에 다시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제 가능한 요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시적인 노력, 이런 게 있습니다.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노력. 자, 이제 문제에서 보면, 자, 실패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게 한다.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에는 주로 이제 불안정한 요소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정한 요소에서 찾아야 바뀔 수가 있어요. 외적 요인에서 찾으면 앞으로 예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불안정한 요소에서 찾게 하는 것이 좋고요. 틀린 답. 능력의 부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능력의 부족을 받아들이게 하면은 이 마인드셋이 고정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좋지 않은 귀인이고요. 자, 운이 따라준다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지도한다. 행운, 이제 외적인 요소죠. 이것도 이제 좋지 않은 귀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나 전략의 미흡. 이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좋은 귀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 내용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23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심리학 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다소 내용이 굉장히 많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 이론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